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 네, 오늘은 엄청난 거장과 거장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두 작가가 만나서 안 읽을래야 안 읽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바로 어느 작가의 오후, 피츠제럴드의 후기 단편 모음집인데요. 우선은 여기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건, 여건이가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보면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랑한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커버도 강렬하고 하루키와 피츠제럴드 두 거장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사실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이제 읽기 전에 수없이 많은 어떤 작품들에서 이 하루키가 자신은 피츠제럴드의 팬이라고 자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뒷부분에도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피츠제럴드, 또 레이먼드 채틀러, 뭐, 레이먼드 카버, 또 트루먼 커포터 같은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이제 이 하루키가 일본어로 번역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하루키가 좋아했던 작가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미국인이고 남자고 단편 소설을 잘 썼고 알코올 중독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피츠제럴드도 말년에는 술 때문에 결국에는 뭐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었긴 하지만 술 때문에 아주 비극적인 말로를 보낸 그런 작가로도 유명한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피츠제럴드의 어떤 후기 작품들은 기존에 많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사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이 피츠제럴드의 후기 작품들을 좀 알게 됐거든요. 뭐 기존에 이제 피츠제럴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영화로 유명한 위대한 개츠비, 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거 두 개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또 신기하게도 이 하루키가 피츠제럴드를 좋아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김영하 작가가 이 피츠제럴드를 좋아해서 이 위대한 개츠비를 김영하 작가께서 번역을 했었죠. 사실 이 작품 번역했을 때 제가 SBS 컬처클럽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그때 김영하 작가를 만난 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피츠제럴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기회가 잘 돼서 이 작품을 번역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뭐 김영하 작가, 하루키 이런 쟁쟁한 작가들이 존경하는 작가들의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츠제럴드의 작품을 위대한 개츠비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 작가들이 대체 왜 이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또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은 피츠제럴드의 생애에 대해서 알면은 이 책에 대한 몰입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제 30년대부터 또 몰락의 길을 걷게 됐는지, 또 작품들이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고 이제서야 재조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 피츠제럴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계 이민자예요. 그래서 이민자 출신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었고 프리스턴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성적 부진과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중퇴를 하게 되고 1차 세계대전에 참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바로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게 되죠. 판사의 딸이었던 이 젤다를 만나게 되는데, 이 처음에는 이제 사랑을 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또 판사인지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이민자 집안이고 또 지금은 군인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하지만 이 피츠제럴드라는 남자가 여기에서 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역을 하고 이제 광고회사에서 잠시 일을 하다가 이 젤다를 모델로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낙원의 이편이라는 작품을 써서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낙원의 이편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위대한 개츠비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오히려 이 위대한 개츠비는 그 시대에는 그렇게 인기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사후에 재조명이 되고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된 작품이에요. 이 낙원의 이편이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이 사람이 대작가 반열에 완전 올라서게 되고 라이징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젤다와 다시
재결합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젤다와 피츠제럴드의 정말 네, 화려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여행하듯이 인생을 막 즐기면서 살아요. 엄청난 파티도 열고, 뭐, 워낙 또 두 사람이 또 인물도 출중했기 때문에 뭐 가는 곳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온갖 잡지에 소개가 되고,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셀럽이 된 거죠. 그 시절에 그 피츠제럴드에 대한 모습은 그 우디 앨런의 영화 있죠.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도 보면은 네,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성격 자체가 이 피츠제럴드가 좀 자기 과시적인 네, 그런 인물이었고 젤다도 비슷했어요. 그 미국의 호황기라고 할 수 있는 그 1920년대를 아주 화려하게 보냅니다. 하지만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오잖아요. 그때부터 공교롭게도 이 피츠제럴드 역시도 몰락의 길을 걷게 돼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게 위대한 개츠비의 모습과도 약간 평행이론처럼 예, 닮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 젤다 셰어가 신경쇠약으로 네,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이 피츠제럴드 역시도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거대한 빚까지 지게 되면서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는 작품들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작가가 굉장히 뚝심이 있는 게 아무래도 시대가 흉흉하다 보니까 이 출판사나 아니면 작품을 실어주는 잡지사에서는 좀 연애소설 같은 것을 이 작가한테 원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피츠제럴드는 일단은 자신의 상황 자체가 핑크핑크하지 않았고 그런 연애소설을 쓰고 싶지도 않아서 본인이 쓰고 싶은 글을 계속해서 써나가요. 자신의 어떤 문학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신념이 있었던 사람으로 네, 생각이 돼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건 이런 피츠제럴드를 계속해서 믿고 지지해준 에스콰이어의 그 편집장이 있었어요. 그 분이 이제 상당수 이 피츠제럴드의 작품을 실어줘서 사실 이 책에 실려있는 많은 작품들이 네, 에스콰이어 잡지에 실린 네, 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츠제럴드는 계속해서 글을 써나갔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의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 작가로서 계속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을 바로 이 후기 단편 모음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제 그 피츠제럴드가 1930년대 때 활동했었던 작품들을 싣고 있는데 보면은 소설과 에세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설이 8편이고 에세이가 5편이거든요. 단편 소설 8편과 이제 에세이 5편을 싣고 있는데 우선은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하루키의 짧은 네 가이드가 되어주는 글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이 작품을 어떻게 읽었는지 또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짧은 가이드가 있어서 조금은 더 이 단편 소설에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지도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편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단편을 보면서 놀라웠던 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다 까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설이지만 거의 본인의 이야기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흥청망청한 생활을 했던 지난 그 10년에 대한 후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현실의 어떤 자신의 모습들을 정말 리얼하게 직시하고 그거를 소설에 담았어요. 이토록 자기 비판적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단편을 보면은 와 정말 이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뭐 물론 이제 번역이 잘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1930년대에 나온 소설인데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너무나 이 문체 자체가 세련됐고 또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서 마치 그런 1930년대 뉴욕의 한 분위기 좋은 카페에 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작품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 좋았던 건 사실 뒷부분에 있는 에세이였어요. 이 에세이를 보면은 이제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그 삶에 대한 회고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이제 제목도 굉장히 리얼한데요. 보면은 망가지다 3부작이에요.
제목도 너무 리얼하죠. 망가지다 붙여놓다 취급주의 3부작인데 이제 이거를 그 에스콰이어에 네, 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에스콰이어 편집장에 대해서도 이 하루키도 정말 이 사람의 공적은 네,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루키 역시도 이 3부작 에세이를 너무나 좋아해서 사실은 일찍 번역을 하고 싶었으나 내가 좀 관록이 쌓이면은 이 작품을 번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껴뒀대요. 아껴두고 이제 드디어 네, 이 작품을 번역을 해서 네, 실은 건데, 특히 좀 기억에 남았던 거는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시리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공경에 처했지만은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겠다는 강렬함이 보이고, 사실 이 사람은 젊은 날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뒤로 갈수록 약간 후기로 갈수록 나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이 낭만적인 것이라는 믿음이야말로 너무 이른 시기에 거둔 성공의 대가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당시에 이 피츠제럴드의 마음을 아주 담담하게 네, 느껴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작가가 이제 이 1930년대를 보낼 때는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이제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세상의 평가는 네, 거의 뭐 혹평투성이었고, 아내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나중에 사실 이 젤다는 그 정신병원에 불이 나서 죽게 되거든요. 피츠제럴드 역시도 심장마비로 겨우 44살에 생을 다하게 되는데, 이 정말 암울했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가 글을 써내려갔고, 이 작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급 지성인이라면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희망적인 상황으로 만들 각오를 다질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이런 글귀를 보면은 이 작가가 얼마나 치열하게 글을 생각을 했고 또 글에 대해서 진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번쯤은 내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이 사람이 20대, 30대, 40대를 지나오면서 그 관록들을 되게 솔직하고 켜켜이 담아놨어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올 한 해, 그리고 또 과거의 나의 모습들을 좀 반추해보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결국에는 이 작가가 진짜 어두움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나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 하루키의 가이드가 정말 덤입니다. 이 작가가 이 피츠제럴드라는 작가에 대한 어떤 팬심을 네, 고스란히 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강추하는 작품이고, 이 빨간 커버만큼이나 아주 강렬했던 새해의 문을 열어주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Truth